나는 올해만 105살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가까웠던 친구들도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젊은 날에 나 자신마저 지나왔습니다. 지금 나는 인생의 끝에 서 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기분입니다. 떨어지기 전에 아직 시간이 많다고 믿고 서 있는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벌면, 이번 일만 끝나면 아이들 끄면 그렇게 말하며 오늘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진짜로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값싸게 섭니다. 마치 통장에 무한한 시간이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견뎠고 이 나라가 폐허해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며 수많은 장례식에도 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삶의 끝에서 보이는 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1968년 한 친구의 약속, 1968년 서울이었습니다. 나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도시 곳곳에 남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를 악물고 일하던 때였습니다. 그 무렵 나와 아주 가까웠던 동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현실 감각이 있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의도 잘했고 외부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학교 근처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눴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큰 프로젝트 하나를 마무리했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했습니다. 영석 선생, 남년만 더 하겠습니다. 남년만 더 뛰고 나면 그때는 멈춘 겁니다. 그때는 아내와 유럽 여행도 가고 그림도 배우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겁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입니다. 그는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설계도처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생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참고 나중에 산다. 지금은 희생하고 나중에 즐긴다. 그 말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마일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건물을 나서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42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진짜 미국은 그가 한 번도 살기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의 책상 위 달력에는 앞으로의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연구 계획,
강의 일정, 약속들, 그러나 그가 기다리던 진짜 인생은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무대기 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언젠가 문이 열리면 그때 들어가겠다고 믿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준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그 친구의 죽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경고였습니다. 인생은 시작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친구의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의 연구실을 정리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원고들이 놓여 있었고 다리역에는 앞으로 반년 동안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의, 학회 발표, 만남, 계획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의자가 비어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야 했고 학과는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다른 고수가 그의 강의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적응했습니다. 학기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때 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라져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아주 조용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아내는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슬픔은 남았지만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일, 그 자리, 그 책임이 당신의 전부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 당신이 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은 혼란이 있겠지요. 그러나 곧 누군가가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조직은 유지되고 일정은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채워 넣었던 시간표는 다른 이름으로 바뀔 뿐입니다. 이 사실이 냉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은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아니라 누가 정말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친구는 회사의 일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늘 바빴고 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은 일정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가? 혹시 세상이 아니라 남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리는 채워지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은 이어지지만 관계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물질은 결국 남지 않는다. 나는 지금 작은 방에서 지냅니다. 침대 하나, 책 몇 권, 오래된 나무 의자 하나, 그리고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곳으로서 자리를 잡고 강과 집빛 활동이 많아지면서 생활은 점점 넉넉해졌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옮겼고 살림도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취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거워는 늘어날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집이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졌고 수요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나는 많은 장례식에서 보았습니다. 동료, 교수들, 선배들, 친구들. 그때마다 한 가지 장면은 같았습니다. 관은 단순했고 떠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가구도 그토록 아끼던 물건도 함께 따라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관 뒤에 이삿짐을 싣고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집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녀들은 필요한 몇 가지만 남기고 대부분을 처분합니다. 어떤 것은 버려지고 어떤 것은 헛값에 넘겨집니다. 생전에 그토록 소중하다고 여겼던 물건들이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결국 남지 않을 것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가? 왜 더 넓은 집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 바치고 왜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위해 건강을 미루는가? 우리는 소유를 늘리면서도 정작 삶은 줄이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한때 연구와 강의로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정말 책임이었는지 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까? 이 나이에 와보니 분명해집니다. 남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가구의 크기가 아니라 식탁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물질은 편리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사람이 줍니다. 관계가 줍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성공이란 착각 1979년이었습니다. 나는 학문 활동과 강근으로 미국적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해 한 도시에서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조명이 비추고 사회자가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솔직히 말해 기뻤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하고 글을 쓰며 살아온 노력에 대한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김경주에서 그 승선을 통과한 사람처럼 가슴이 벅찼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상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좀 전까지 울리던 박수 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조용한 집과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 박수를 치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맡은 역할과 성취를 인정했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 상을 받기까지 여러 일정을 미뤘습니다. 가족과의 약속을 조정했고 함께 보내기로 한 시간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기회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식탁에 혼자 앉아있던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성공의 순간은 짧고 그 대가는 길게 남는다는 사실을.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상패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자 안과 기념패들은 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가족과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여기서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직업은 당신의 정체성 일수는 있어도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일은 필요합니다.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의 강에는 다른 고수가 이어갈 것입니다. 책은 도서관에 남겠지만 그것이 나를 대신해 가족의 손을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고 있는 그 성취가 정말로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학자로서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오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섰고 수많은 강연을 했으며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종이 눈을 감고 떠오르는 장면은 연구성과 또 학문적 토론도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보냈던 일요일 아침입니다. 바쁜 일정이 없는 날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던 대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은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웃음소리도 떠오릅니다. 3살, 4살 무렵의 맑은 웃음. 그 웃음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때 그 웃음이 영원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라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차가 눈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함께 밀어주었습니다. 잠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고마운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준 것을 기억합니다. 돈은 통장을 떠나면 남지 않습니다. 직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그러나 사랑을 준 기억,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었던 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혹시 모든 시간의 일과 준비 속에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도 용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는 많은 장례식에 참석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떠나보낸 때 우리는 그의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곁에 있어 주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움켜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이야기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3가지 격단. 첫째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남의 평가를 의식했습니다. 학자로서 인정받고 싶었고 강단에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묶어두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실수할까봐, 고조당할까봐, 어리석어 보일까봐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고 새로운 길을 앞에 두고도 물러섭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와보니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를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에서 중심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평가에 우리의 용기를 맡깁니까? 그들의 판단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둘째는 마지막처럼 사는 연습입니다. 나는 이것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부모를 마지막으로 안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음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서두르지 않게 되고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평범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셋째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나는 만 105살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건강히 있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무감각하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 바람을 느끼십시오.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상대,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게만 살다가 사라집니다. 기다리다가 준비하다가 결국 시작하지 못한 채 끝납니다. 내 친구처럼 남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이 있다면 지금 드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은 먼저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까? 나는 이제 오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가서 사십시오.